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 뉴스 현장 2부 시작합니다. 네, 박근혜 정부 출범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조각 인선이 꼬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곧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실험 강행 의지를 거듭 처명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에는 가림막이 설치되는 등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정가 움직임과 더불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외교 시험대에 오르고 있죠. 이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세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와 최영희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두 분 다 뭐 계속 연일 바쁘지 않습니까? 예,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김용준 예. 후보자 낙마로 인해서 그 충격의 여파라 그런지 지금 이 다음 후보자 찾기도 어렵고 예. 이 비서실장을 먼저 이제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예. 이게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동욱 후보자가 사실상 낙마 상태고 네. 또 김용준 후보자 같은 경우 자진 사퇴했고 그 안에서 지금 당선인 캠프라든지 또 새누리당 안에서 뭔가 좀 충격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좀 쇄신해야 될 것 같고 예. 또 당선인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새누리당 안에서도 일단 좀 훌륭한 조력자를 옆에 두고 네. 그분과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총리 후보를 좀 발탁을 하고 예. 그 과정에서 조력자를 통해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에 대해서 예. 좀 이렇게 현미경 같은 깨알 같은 검증을 좀 예. 이렇게 하도록 하면 예. 지금까지 당선인이 직접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으로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용준 후보자 자진 사퇴 이후 당선인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 편치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검증이라든지 인선에 관한 부분을 조금은 좀 비서실장 지명자에게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사람이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 세 사람이 힘을 같이 모아서? 일을 예. 하게 되면 예.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아마 비서실장부터 먼저 인선을 하는 것은 예. 상당히 좋은 수순인 것 같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최영일 이게 평론가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진 것이요. 예. 원래는 이제 측근부터 먼저 인선하고 넓혀나갈 것이냐. 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냈으니까 그 총리를 먼저 인선하고 뭐 이제 청와대를 챙길 것이냐. 예. 순서는 이제 당선인의 스타일에 따르는데 당초 계획하고는 네. 좀 틀어진 면은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원론이 다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총리 인선이 더 중요했던 이유는 인사청문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총리가 빨리 청문회를 넘겨야 네. 그다음에 조각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빡빡한 일정을 가고 있었는데 김용준 이제 이 지명자가 예. 사퇴하면서 이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요. 지금 네. 벌써 이제 2월 4일이면 임시국회 개원이지 않습니까? 예. 인사청문회 준비는 됐다고 보고 네. 문제는 이제 누구를 청문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정으로 보면 내일 일요일경에는 어쨌든 비서실장을 네. 인선하고 그다음에 차주 초 정도에는 어쨌든 총리를 또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지금 시간이 꼬인 상태에서 네. 좀 급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돼버렸다. 어쨌든 이게 간에 예, 비서실장을 곧 이제 인선을 할 텐데 그 초기에는 실무형 인사다 이렇게 거론이 예. 되다가 최근에는 중량감 있는 무게감 있는 어떤 그 정무형 인사, 특히 예. 친박계 의원이다 이런 이제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글쎄 이제 원래 박근혜 당선인이 처음에 이제 청와대 비서실과 또 행정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네. 어떻게 지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념 세팅을 좌표 세팅을 할 때 책임 장관제 또 책임 국무총리 그래서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은 내각에 맡긴다. 네. 그리고 비서실은 말 그대로 비서 기능만 하도록 한다. 이 전제 하에서 비서 기능을 넘어설 수 있는 정무적 역량이 있는 사람 또 힘이 네. 센 사람을 비서실에 가지고 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왕실장 뭐 이런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실무형 비서실 이제 인선을 한다. 이렇게 처음에 세팅을 잡았는데 네. 이제 지금 이번에 뭐 김용준 또 이동욱 이런 낙마 과정에서 보니까 정작 보니까 경험이 많고 또 당선인의 생각을 정말 쉽게 소통할 수 있고 당선인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좀 이렇게 비중 있는 사람을 골라놔야만 국가 전체가 잘 돌아가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아마 새누리당 안에서 하는 것 같고 또 당선인도 아마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그 새누리당이나 당선인 안의 어떤 내부적 기류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지금 책임 총리 또 책임 장관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책임 총리가 총리하면 국회도 출석해야죠. 또 본인이 의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해서 의전활동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 부처 간에 이렇게 마찰이 있는데 이 정책 조율을 하는 부분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물리적인 시간 자체를 그러면 총리가 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책임 총리를 한다지만 책임 총리의 역할이 결국은 이 정책 조정 기능인데 이 책임 총리가 그 역할을 못하면 그러면 국무조정실장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국무조정실장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런 기형적인 그렇죠.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관통할 수 있고 또 국회와 결국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와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아마 이런 필요성들이 누차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일 같은데.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검증 스타일이 계속 자부이 일긴 했지만 네네, 그렇죠. 그래도 앞으로도 그 청와대에 전면적인 그 인사 검증 협조를 부탁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와요. 그래서 그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그 좀 총리 인선도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주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 네네. 그 초대 비서실장의 역할 좀 어떻게 보세요? 초대 비서실장의 역할을 우리가 그냥 아주 쉬운 표현으로 언론에서 많이 씁니다만 결국은 대통령의 복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실무형으로 가겠다 혹은 정무형으로 가겠다. 권한을 좀 크게 주겠다 혹은 그냥 비서기능으로만 국한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복심인 거죠. 네. 전체 조직기구로 움직여갈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 채널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데다가 지금 청와대 이 조직과 관련해서는 처음엔 실무형 또 이제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전체 수석과 보좌관은 이제 34명 선으로 줄이는 걸로 됐는데 문제는 2실 9수석으로 정리했다가 경호처가 경호실이 되면서 결국 장관급으로 발표가 됐고 3실이 돼서 청와대도 지금 규모가 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무형이라고 얘기했던 것에서 조금 변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위가 좀 조금 곤혹스러울 수 있는 게 처음에는 교과서적으로 이제 조직 개편을 만들어 가다가 중반이 되면서부터는 시간에 쫓기고 상황 논리에 이제 얽매이면서 예.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변화를 출렁거리는 이제 이 상황을 겪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첫 번째 인선이 비서실장이 된다면 비서실장부터 이제 일몰이가 풀려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검증 시스템, 그 시스템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결국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인수위에서 사실은 현재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을 이관받아야죠. 예. 활용을 해야죠. 예. 협조를 요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데이터들은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비서실장이 누구냐가 첫 번째 이 정부 조각에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색깔이 녹아들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정무적인 감각도 갖추고 있고 또 소통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이 마음을 의중을 잘 파악하는 누가 있습니까? 비서실장 후보군. 글쎄 이제 어제 저녁까지 언론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예. 최경환 의원, 네. 그다음에 이제 최회출 교수, 또 그다음에 이제 유정복 의원, 뭐 이 정도 진영 또 인수위 부위원장까지 얘기가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정현 정무팀장도 이정현 그렇죠. 예,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누가 될지는 결국은 이제 박근혜 당선인께서 낙점하실 문제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중에서 얼마만큼 당선인하고 정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지 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정말로 얼마만큼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꿰뚫고 있는지, 네. 세 번째는 국회와 얼마만큼 잘 소통할 수 있는지, 또 스스로 많은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과거의 어떤 본인의 행적과 역사를 통해서 신뢰감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당선인이 이제 발탁을 하시겠죠. 네. 지금 거론하신 그런 이제 뭐 최경환, 유정복, 뭐 진영, 뭐 이정현 이런 분들은 이제 국민들이 대충 아는 예. 분들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전 의원, 최배출 교수가 나오는데 제가 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최배출 교수는 공직이나 뭐 이런 그 경험이 없어요. 네, 중앙부대 경험이 없으시죠? 그렇죠? 정치 뭐 국회의원을 하신 것도 아니고 예. 저런 분이 혹시라도 또 검증의 벽에 부닥쳐서 낙마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비서실장은 검증 대상은 아니니까 물론, 이제 네. 예, 별 문제는 없는데 예. 아마 최출 교수 같은 경우는 당선인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같이 하면서 마음 편히 얘기를 나눈 데는 아마 최출 네. 교수가 가장 가깝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최출 교수 이렇게 발탁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점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덧붙여서 이게 조금 좀 과외의 얘기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당선인의 스타일을 바꾸도록 누가 좀 직언과 간언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새누리당 안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간언을 한두 번 하는데 두 번 이상은 못 한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간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눈밖에 나게 되면 두 번 다시 발탁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 번 이상은 이렇게 간언을 못 한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 이제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아마 이제 누가 비서실장이 되더라도 그 비서실장의 참모로 네. 심리 전문가를 한 분쯤 참모로 쓰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각자의 어떤 마음속에 성격의 퍼스널리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퍼스널리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설득해 들어가는 방식이나 패턴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예. 박근혜 당선인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사고의 어떤 심리 구조는 어떻게 되고 이 당선인을 어떤 패턴으로 설득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설득이 될까? 예. 이 심리 전문가를 비서실장 옆에 두고 그런 패턴을 좀 빨리 캐치를 해서 적절하게 좋은 조언을 할 수가 있다면 효율적으로 예. 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국가가 조금 더 좀 진일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 캐릭터, 퍼스널리티 때문에 국가의 이제 중대사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잠깐 이야기한 이 비서실장의 직책이라는 것이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아버님이셨던 박정희 정부 시절을 생각해 보면 김정년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거의 9년 이상을 모시면서 거의 대통령의 심기를 눈빛으로 알아차리는 네. 이 대응들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초대 비서실장의 역할은 너무나 중차대하다. 그래서 아까 이 나와 있는 그 최혜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개인과는 정말 오랜 여정을 함께 해왔어요. 새마을운동 장학생 1기로 네. 퍼스트레이디 시절에 만났으니까 젊을 때부터 관계가 유지돼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서실장의 자리에 만약에 중임이 된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예측할 때 정무형도 실무형도 아니고 집사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조금 우려스럽지 않느냐 하는 이제 예측을 미리 해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기존에 언론의 함합형이 올랐던 인물들이 다 안 되고 대체로 이제 깜짝 인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내일 정도에 누가 이제 비서실장으로 인선될까? 초미의 관심일 수 사실 그 깜짝 인사, 깜짝한테 밀봉 인사 뭐 이런 얘기하니까 윤창중 대변인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실 네.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뭐 김영준 깜- 총리 지명도 예. 그랬고요. 이 깜짝 카드가 뭐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 차례 뭐 분명하게 김용준 말씀하셨듯이 네.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는데 이 인사 스타일을 좀 바꾸려고 해도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그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다느냐. 예. 근데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팀밖에 그 지금 거론되는 후보자 가운데는 그런 말을 좀 잘 할 수 있는 예. 인사가 없습니까? 글쎄, 저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네. 아마 누군가는 용감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아마 당선인께서도 또 본인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국가의 5년을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비서실장감을 선택할 때 한 60% 정도는 자기하고 사고 코드가 비슷하거나 일치하고 예. 한 40% 정도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두어야만 아마 국가가 좀 발전할 여지가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네. 그 40%가 있어야만 반대하는 생각이 그 40%를 통해서 있죠? 예. 대통령께까지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100% 둘이 생각과 사고하는 패턴이 전부 일치를 한다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박근혜 당선인이라면 이제 비서실장을 좀 염두에 두셨을 것 같고 머릿속에 네. 이제 차기 총리 인선 예. 정말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뭐 비서실장 인선이 끝나면 또 차기 총리 인선이 시작이 될 텐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아주 청렴한 인사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네네. 관측도 나오는데 차기 총리 인선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게 이제 원론으로는 너무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청렴형, 청백리형이어야 한다. 네. 국민도 야당도 합의할 수 있는 쾌히. 그런데 문제는 김용준 후보를 이제 지명할 때도 그러한 이제 이 변수가 없었냐 하면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증에서 빠졌던 것이 네. 언론에 의해서 튀어나오면서 문제가 이제 꼬이게 된 것이고요. 정말 청렴한 법조인의 네, 네. 대표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케이스로 나오셨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당선인이 직접 지명을 소개할 때도 늘 약자의 편에 서 있던 분이고 청렴한 분이다라는 소개를 또 했었어요.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청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이 의혹으로 제기가 됐던 거여서 또 다른 분들이 등장하더라도 똑같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점에서 다시 가는 건데 지금 이 대체로 이 여론이나 언론이 추측하고 있는 것은 법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법조인 출신일 것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리스트가 줄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법조인에 대한 기대는 훨씬 높아요. 청렴도나 도덕성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던 맞습니다. 거죠? 근데 예. 법조인 출신이고 예를 들면 대법관이라든가 혹은 뭐 판사 출신이신데 결국 뒤져보니까 뭐 부동산 투기 의혹, 축제 의혹이라든가 뭐 병역 문제가 있다, 가족들의. 그러면 이제 더 세참매를 맞게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당선인의 어떤 고민은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그러한 풀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이 또 하마평에 오르시긴 했는데 지금 그분들에 대한 검증을 블라인드로 이미 하고 있겠죠. 네.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그래서 주초에 발표될 때는 김용준 이 지명자 때보다는 훨씬 더 청렴도가 높은 도덕성 중심으로 뽑으실 텐데 지금 이제 이원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개인적 사적 문제나 혹은 이 도덕성의 문제는 블라인드로 하고 네. 나머지는 공개적으로 정책과 하자. 능력은 했는데, 네, 예, 검증하자. 지금 현재 제도에서 그렇게 야당이 합의해서 바꿔줄 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청렴성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변수가 하셨으니까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예, 뭐 이 청문회를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총리 후보자. 근데 지금까지 도덕성의 잣대를 뛰어넘지 못해서 이제 낙마한 경우잖아요, 이용준 그렇죠. 네. 후보가. 근데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 정책 검증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공개적으로 하고 말씀하셨듯이 네, 네. 예, 도덕적인 거는 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인격이 뭐 침해되고 이런 취지 같아요. 근데 이게 올바른 시각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답변 전에 이제 그 후보자 개인에 관한 퍼스널리티 관한 이제 조금만 한 말씀만 네. 부과해드리면,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인께서 법조인을 이제 총리로 고른다 하면 그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법조인들도 나름대로 상당한 장점이 네. 있으니까. 근데 다만 지금까지 이제 이동욱 후보자도 그랬고 김용준 후보자도 그랬고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연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판사로 출발할 때가 60년대, 70년대 판사로 첫 출발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나이가 많고 그래서 그 김용준 후보자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후에 해명을 하시면서 네. 북성동 땅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내가 적금 둔다는 생각으로 그냥 적금 대신에 그 땅 하나 사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뒤집어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지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결과적으로 투기가 예.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90년대 한 계속 올라갔어요. 후반까지 이때까지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다 부동산 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시대에 뭔가 우리 사회에 돈을 벌 수 있는 중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비슷한 문제들이 상당 정도 있을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박근혜 당선인께서 법조인 대법관 출신을 고른다고 하더라도 조금 나이가 젊고 예. 그 다음에 조금 좀 이념적으로 좀 이렇게 좀 풀을 좀 넓혀서 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 가깝지 않은 사람들을 고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떤 그런 리스크가 없는 사람의 인재풀이 굉장히 넓어질 소지가 있는데 이동욱 후보자도 그랬고 지금 김용준 후보자도 그렇고 워낙 나이가 많고 오래전에 과거 시대에 한참 급성장하던 그 시대를 살아오던 분들을 고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그 부분도 아마 인재풀을 조금 보시는데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인사청문회 그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당선인 의도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도덕성 검증 부분을 국회 안에서만 비공개로 비공개로? 그냥 조용히 하고 끝내고 네. 이렇게 오픈되는 이제 국민이 전부 이렇게 노출되는 상황 하에서는 정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는 것이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FBI라든지 또 국세청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요건되죠. 예. 사실상 수사나 감찰에 준하는 정도의 고강도 조사를 해서 네. 그 단계에서 사실상 그 안 될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의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 검증 과정은 정말로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전에 어떤 그런 단계가 물론 이제 뭐 당선인 비서실에서 또 뭐 비서실장 내정자가 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이 붙어서 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미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전 단계를 생략하고 의회 내에서 그냥 잠시 조용하게 하고 이 부분만 하자.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 아마 그런 뜻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선인의 의중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인사청문회법이 조금 개정이 돼서 국회에서 필요한 자료 요구도 하고 거기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을 때는 뭐 형사처벌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런 좀 국회 인사청문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은 좀 긴급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성과 능력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일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퍼스널리티 얘기를 우리가 오늘 많이 했는데요. 퍼스널리티와 퍼포먼스가 분리 가능한 거냐,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도덕성 자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자발적인 존경을 끌어내야 되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사전 검증이 거의 1년여의 기간을 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뭐 15일 내에 해버리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풀들은 기본적인 검증이 사전에 다 되어 있고 그 DB에서 정말 이 사람을 쓰겠다라고 골랐을 때 핵심적인 검증만 하고 나서 자질의 문제를 논의하는. 그래서 만약에 인사청문법이 개정이 된다면 이 어찌 보면 국민들이 이 TV로 봤을 때 고성이 오가거나 이한구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인격 살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품위를 훼손시키는 언행이 오가거든요. 국민들이 볼 땐 이거 싸우는 거 아니야? 왜 저 고위직 분들이 존경받을 사람들이 왜 저런 이 그렇죠. 시정잡배의 모습을 예. 보이느냐 이게 비난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사청문회 자체에서 최소한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과 그 후보 본인이 품격만 지켜도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좀 국민들의 우려를 톤다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동국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보고 있으면 네. 사실은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든지 본인의 이제 잘못에 대해서 또 하자 있는 행위에 대해서 시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죠. 거칠게 질문을 하고 본인은 또 극구 또 부인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게 사실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미리 사실은 뭐 수사나 뭐 사전 어떤 조사를 통해서 가령 지금도 항공권까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인이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확인이 안 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큰 목소리로만 얘기를 하지. 근데 그거를 국회 뭐 입법조사처에서 가서 사실관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간단하게 또 사표 내고 끝낼 문제들이고. 근데 지금 그런 절차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에서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품이 낮은 말싸움으로만. 모습들이 그렇죠.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저는 답답한 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뭐 진행자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문제가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밖에 없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후보가 좀 깨끗한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 인사청문 문제를 볼 때마다 좌절하게 되는 네. 것이 우리가 늘 입으로는 이게 어떤 사회 지도층, 오피니언 리더 얘기할 때 노블리스 오블리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정말 그러면 실제로 총리 후보나 무슨 뭐 이 대법원장 후보 또는 이제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보면서 저런 자리에 있을 분이 그렇게 청백리가 없는가. 예. 결국은 우리 고위공직자 대상 풀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례를 이렇게 볼 수 없는가. 네. 왜 고위공직자의 자제들은 저렇게 다 군대를 가지 국민들이 않았는가. 보기엔 굉장히 답답한 네, 답답한 거예요. 거죠. 예. 왜 세금을 예. 우리는 그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이렇게 네. 많이 내는데 예. 그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저분들은 재산은 많이 모았고 왜 세금은 이 탈세 혐의가 있는 것일까? 이게 정말 슬픈 현실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우리 입장에서. 이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나홀로 뭐 인사, 뭐 밀봉 인사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뭐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고 이제 전문기관 예를 들면 경찰청이나 국세청 이런 직원들을 좀 보내달라. 인성 검증하는데 좀 활용하겠다. 이건 역시 이제 어떤 실수에서 온 어떤 뭐랄까 학습의 효과라 그럴까요? 김용준 후보자 낙마에 따른. 예. 이게 좀 바람직한 거죠. 예, 바람직한 과거 겁니다. 정부에는 어땠습니까? 과거 정부에는 미리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왜 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인의 독특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철저하게 보안을 강조하고 또 인사가 미리 새어 나가면 네. 거기에 따라서 음해라든지 뭐 이런 불필요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안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먼저 언론에 좀 흘려놓고 그걸 통해서 검증을 했던 이런 과정이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MB 정부가 딱 그 스타일을 그런 네, 사례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런 걸 안 하고 사전에 완전 밀봉 깜깜 인사를 해서 예. 사실상 실패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반성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제 청와대에 좀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그렇죠.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시대가 많이 변했고 네. 지금 2013년에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이 인터넷과 또 우리 사람들의 기억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금방금방 수면 위로 노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 집단 지성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믿고 네. 결국은 그걸 믿고 나아가면 아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조간신문에 보다 보니까 동아일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창호 미스터리 혹시 기사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 동의를 직접 네. 그 설득을 했다. 네네. 전화까지 걸어서. 네, 네. 전화까지 걸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군에 올랐다라고 하는 네. 이제 이 기사가 추측 기사가 뜬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이어지는 논란은 우선 제일 큰 건 뭐가 있었냐면 이 대법관 혹은 네. 헌법재판소 출신의 법관이 그럼 어찌 보면 총리라는 게 이제 행정부의 그렇죠. 2인자인데 삼권 삼권 분립
상황에서 네. 이 행정부 밑으로 들어가는 게 옳은 그림이냐, 네. 오히려 삼권 분립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위해되는 거 아니냐. 네. 이 헌법재판소 혹은 대법관까지 지낸 정도라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삼권 분립의 한 권력, 사법 권력 중에서 최고를 지낸 분인데 네. 왜 굳이 또 행정부의 밑으로 네. 대통령의 아래로 네.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여론이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상황으로 보면 그것은 이제 개인의 소신과 판단이기 때문에 네. 하지 마라 이렇게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본인이 또 이제 행정직에서 내가 정무직으로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법관으로 일하시다가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것인데 다만 이 향후에 좀 역사적으로 긴 관점으로 보면 이게 좋은 선례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언론에서 흘러나온 대로 네. 그 이 검증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네. 분명히 내가 후보가 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표명한 것으로 보여져서. 근데 이제 이명박 네. 정부 이제 퇴임하려면 20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이 검찰총장 이제 선임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 동의서를 민정수석이 직접 설득을 했다. 혹시 퇴임 후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지난번부터 법무부에서 지금 이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구성하고 네. 이랬던 것들이 아니 지금 대검 차장 직무대리 체제로 잘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그때 총장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늦지 않다. 예, 늦지 않는데 굳이 지금 강행하고 있다. 지금 그런 비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보기에는 국민들 보기에도 조금 좀 이렇게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기왕에 시작한 거 이렇게 좋은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네. 어제도 1박 2일 뭐 끝장 토론도 했다고 하는데, 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쓰나미가 집 다 쓸고 갔는데, 가재도구 챙겨봤자 뭐하냐가 주류 비주류 이렇게 싸워봤자 뭐하냐 이런 쓴소리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혁신 정말 성공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렇죠. 지금 캠프에 들어가서 끝장 토론까지 하고 있고 오늘도 아마 오늘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도 강연자로 가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제 오늘. 네. 그리고 이제 뭐 비대위원장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전까지 대선 패배 이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 박당선인이나 인수위 혹은 뭐 새누리당은 그 입장대로 또 흐름을 가는데 여야 관계로 보면은 지금 야당이 계속 주도권을 뺏기고 있어요. 네. 어찌 보면 프레임의 싸움에서 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데 이 대선 이후에도 다시 이제 야당 생활을 5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더 먼저 수습을 하고 정비를 해서 이게 항상 챔피언은 수세인 거고요. 그 챌린저인 도전자가 이제 공세를 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정부에서 다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어서 그렇다면 좋다 이거죠. 뭐 대선 이후에 우리가 속칭 멘붕이 한번 와서 힐링 타임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내일 모레면은 임시국회 또 개원입니다. 네. 같이 협조해야 될 것도 있고 싸워야 할 것도 있는데 아직도 내부의 체제 수습은 안 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보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안철수 전 후보의 거취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한다. 뭐 신당 만들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미리 차단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만약 신당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또 뭐 국가에 이제 죄를 짓는 것이다. 등등인데 사실은 그 국민들은 어떤 지금 시각이냐 하면 당신들이 잘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남 탓을 하고 있는 그림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주체성과 주도성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내부 논쟁도 수습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쓰나미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통합형 인물로 당내에서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추대가 된 것인데 결국은 그 안에서 주류 비주류 혹은 친노 비노 이런 여러 구분들이 지금 통솔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또 이 언론 보도로 바라보는 국민들은 아직도 민주당은 정신 못 차렸구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를 조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전당대회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 쇄신입니다. 대선 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대선 때 이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걸었던 국민연대라는 이름은 어떤 이제 존재이며 무엇을 할 것이며 이미 대선 전에 국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는데 집권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지금 여야 공통 공약은 실천하자고 국회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가 얘기했던 것도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이것을 체계화해 나가겠다라는
또 일종의 야당의 대국민 약속들이 이제 나와줘야 할 시점인데 예. 아무것도 없다는 게 지금 예. 황망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그 안철수 전 후보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전 후보가 미국 간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예. 당선 투표 날 오후에 예. 출국을 예. 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근데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합당할 입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창당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두고서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긴 그렇죠. 글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안철수 후보만의 의지와 희망대로 갈 것도 아니고, 예. 또 민주당의 의지와 희망대로 갈 것도 아니고, 예. 결국은 어떤 양측의 구름이 뭉쳐서 어느 순간 딱 결정해야 될 그 시점에 어떻게 정치 지형도가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될 것 같고요. 네. 여론조사를 보면 52.4%가 신당을 그렇죠. 창당해야 된다. 정계 복귀 방식으로 그렇게 예. 꼽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많이 없고 그래서 아예 야당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새로운 야당이 출연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예. 저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반골 탈퇴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방금 최영일 평론가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친다면 예. 사람의 어떤 학력, 학식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신뢰도 그렇고 꾸준히 하나하나의 행동에 따라서 결국은 조그만 득점이 모여서 그게 큰 신뢰가 되고 큰 학식이 되고 큰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 순간에 한순간에 뭘 이렇게 크게 이룰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이렇게 예산 결산 심의 끝나고 외유 안 나가는 거 예. 또 지금 뭐 국회의원 겸직금지 하는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겸직금지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이행을 하는 거 또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화 조치를 하겠다고 바로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여당에게 촉구를 하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을 실천해 가다 보면 국민들이 아 민주당 과거하고 달라졌네 이제는 믿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저 패턴과 행동으로 보면 대선 끝난 지 며칠 지났는데 저 사람들 과연 우왕좌왕하고만 있고 말로는 반성하는데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반성이 없다. 진심이 읽혀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안철수라고 하는 새로운 야당 세력이 등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대한 야당 세력으로 본다. 이런 희망의 반영이 저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뭐 워크숍 어제 오늘 열고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그 북한 핵실험 강행 임박했다. 그래서 북한 정세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그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정가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